오늘도 사연부스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생 믿어온 진실이 단숨에 뒤집힌다면 어떤 감정이 밀려올까요? 오늘 사연은 입양이라 알아왔던 과거가 사실은 버려진 기억이었다는 잊히지 않을 충격과 후회, 그리고 희미한 사랑이 뒤엉킨 사연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우가 스스로를 복덩이라 부르던 시절이 있었다. 양부모라 알던 사람들은 그에게 늘 우리가 널 얼마나 힘들게 얻었는지 아냐라고 말했고, 그 말은 어린 그에게 존재 가치를 보증해주는 최후의 방패이자 무거운 굴레였다. 형제도 없는 외동아들은 늘 조용히 발끝을 모으고 숨소리조차 죽이며 집안 구석을 맴돌았다. 어머니 박정숙은 필요한 것은 챙겨줬지만 따뜻한 포옹 하나에 인색했고, 아버지 강현태는 술잔을 기울일 때마다 내가 우리 애도 아니면서라는 말을 씹듯 흘렸다. 진우는 그 문장을 입양아이기에 감수해야 하는 말로 받아들이며 자랐다. 20살을 막 지나 도시로 나온 진우는 고향과 거리를 두고 살았다. 그러나 명절이면 버스에 몸을 싣고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오랜만에 열린 대문 틈으로 보이는 마당은 어릴 적과 별다를 것 없었지만 그곳의 공기는 언제나 낯설었다. 이번 귀향도 마찬가지였다. 허름한 주방 예전 그대로 김치국물이 묻은 싱크대, 냉랭한 인사만 건네는 부모,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아버지는 반쯤 비운 소주잔을 탁 내리치며 말했다. 넌 우리 피가 아니니까 관심 갖지 말고 내 앞가림만 잘해. 그 순간 어머니의 손이 아버지의 팔을 잡아 끌었지만 말은 막지 못했다. 진우는 웃음을 삼켰다. 익숙한 대사였다. 얼마 뒤 진우는 회사 정기검진에서 간 수치가 급격히 악화됐다는 통보를 받는다. 의사는 큰일은 아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혈연 검사를 권유했다. 친부모가 아닐 경우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에 진우는 처음으로 내 친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품는다. 귀향 다음 날, 진우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혹시 제 출생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건강 문제 때문에 친부모님 혈액형이라도 알아야 해서요. 순간 어머니의 눈이 흔들렸다. 작은 깨진 잔 조각이 빛을 받아 번득이듯. 그 흔들림은 짧았지만 분명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알 방법 없어. 이미 해외로 입양 갔다던데 무슨 소리니? 진우는 납득할 수 없었지만 더 묻지 못했다. 서울로 돌아온 그는 결국 법원 전자발급 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조회했다. 입양, 항목이 비어 있었다. 대신 눈에 띈 문구는 출생신고 지연, 그리고 부모 칸에 박정숙, 강현태 두 사람의 이름. 머릿속이 하얘졌다. 입양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충격에 휘청인 진우는 곧바로 외삼촌 박재근에게 전화했다. 외삼촌은 한참을 침묵하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이젠 말해야 할 때가 왔구나라고 했다. 그리고 며칠 뒤 작은 포장마차에서 마주한 외삼촌은 쓴웃음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집안은 지옥이었어. 누나가 너를 놓고 병원을 떠났지. 결국 우리 집에서 너를 데려다 길렀다. 그리고 몇 달 뒤 다시 가져갔어. 진우는 수도꼭지처럼 세상이 뒤집히는 소리를 들었다. 외삼촌은 계속 말했다. 그때부터 누나는 내게 엄마라 불리길 두려워했어. 자기가 너를 한 번 버렸다는 죄책감 때문이었겠지. 그래서 입양이란 거짓말을 만들었고 매형도 동의했어. 차가운 바람이 포장마차 천막을 흔들었다. 진우는 손에 쥔 종이컵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눈앞의 진실은 생각보다 더 잔혹했다. 자신은 애초부터 타인의 피가 아닌 그들이 낳고도 외면했던 친자식, 한때 부모라 불렸던 사람들조차 자신을 두려워해 거짓말로 덮어버린 과거. 그날 밤, 진우는 고향집으로 향했다. 어두운 복도 끝에 불이 꺼진 거실을 향해 걸어가며 생각했다. 왜 나를 버렸고, 왜 다시 데려왔으며, 왜 지금까지 거짓말을 했을까? 현관문을 열자 휴대전화 불빛만이 거실을 비추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어머니의 실루엣이 작게 떨리고 있었다. 진우는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첫 질문을 던졌다. 엄마, 나는 진짜로 당신들의 아들이에요? 어머니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것은 인정의 몸짓이 아니라 항복에 가까웠다. 그렇게 갈등의 문이 완전히 열렸다. 이제 진우는 진실을 끝까지 쫓아야 했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감정과 죄를 직면해야 했다.
마치 오랫동안 잠가둔 창고 문이 녹슨 경첩을 부수고 벌컥 열리듯 그들의 가족사는 쓰디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밖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턱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인정과 부정이 뒤섞여 길을 잃은 표정 속에서 진우는 처음으로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한낱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는 숨을 고르며 재차 물었다. 입양 서류가 없다는 것은 결국 자신이 버려졌던 친자식이라는 명백한 증거였고, 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인 순간부터 진실은 이미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마루 끝에 주저앉아 낮게 중얼거렸다. 그때 난 내 울음소리가 귀를 찢는 것 같았어. 하지만 매형의 외도와 빚 독촉이 하루도 쉼 없이 몰아쳤고 병원비까지 겹치니 숨이 막혔어. 정신을 놓은 채 널 두고 나왔지. 그녀는 손바닥으로 눈가를 문질렀으나 멈추지 않는 눈물을 가릴 수 없었다. 진우의 심장은 부서진 종이 접시처럼 흔들렸다. 되돌아온 이유는요? 사랑했으니까. 아니면 양심이 찔려서. 그는 차갑게 내뱉었지만 스스로도 목소리 속에 묻어난 갈라짐을 숨기지 못했다. 어머니는 머뭇거리다 한숨을 길게 토해냈다. 내 외할머니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겠다고 나를 협박했어. 그 말이 칼날처럼 찔려서 다시 갔지. 병원 복도에서 담요에 쌓여 울지도 못하고 눈만 깜빡이던 너를 보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더라. 순간 거실 문이 덜컥 열리며 아버지가 들어왔다. 코끝에 술 냄새를 묻힌 채 그는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슬쩍 살피더니 낮고 무뚝뚝한 목소리로 말했다. 또 과거 얘기냐? 끝난 일이다. 진우는 벌떡 일어나 아버지를 노려보았다. 끝났다고요? 제 인생은 아직 진행 중인데요. 아버지는 눈살을 찌푸리며 소주병을 식탁 위에 탁 내려놓았다.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야. 누구나 선택을 후회하며 살아. 그 말 한마디에 진우의 속에서는 오래 쌓인 분노가 뜨겁게 끓어올랐다. 그는 어머니를 지나쳐 아버지에게 다가섰다. 후회요? 선택이요. 사람을 버린 게 고작 선택이라니. 당신들에겐 인생이 그런 값싼 거래였어요? 아버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진우는 턱끝을 떨며 계속 말했다. 제가 왜 항상 집에선 발끝만 보고 살았는지 알아요? 당신들이 쏟아내는 죄책감을 내가 등에 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눈을 감고 흐느꼈다. 아버지는 손에 힘을 풀지 못한 채 소주병의 상처 투성이 라벨을 만지작거리기만 했다. 결국 그는 낮게 읊조렸다. 내게 미안하다. 하지만 그땐 살 길이 없었다. 진우는 쓴웃음을 삼켰다. 그래서 저는 죽여도 괜찮았다는 거군요. 자신도 모르게 새어나온 절망 섞인 비명에 가까운 말끝에 어머니가 몸을 일으켜 진우의 팔을 붙들었다. 그렇지 않아. 내가 없었다면 나는 이미 무너졌을 거야. 그 모수는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 진우는 팔을 빼내며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당신들의 용서 도구가 아니야.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곤 말했다. 두 분이 서로를 용서하기 위해 저를 이용하지 마세요. 저는 다시는 그늘이 되고 싶지 않아요. 말을 마치자 방 안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시계바늘 틱틱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어머니의 어깨가 흔들리며 울음이 터졌고 아버지는 고개를 돌린 채 창밖 어둠을 바라봤다. 새벽녘, 진우는 외출복 위에 코트를 걸치고 현관으로 향했다. 어머니는 문간에 서서 조용히 물었다. 어디 가니? 진우는 신발끈을 묶으며 답했다. 숨 좀 쉬러요. 제 삶은 앞으로 제가 정리할 거예요. 아버지는 등을 돌린 채 담배에 불을 붙였다. 훅 끼쳐오는 재떨이 냄새 속에서 진우는 문을 열고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다. 달빛 아래 서서 그는 오래전 장롱 속에 숨곤 했던 아이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의 자신은 어둠을 두려워했지만 지금의 그는 진실 없는 집 안불빛이 더 두려웠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를 탔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가는 논밭과 공장이 뒤섞인 풍경이 잿빛 기억처럼 퍼졌다. 그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외삼촌이었다. 내 엄마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병원 다시 가야 할지도 몰라. 메시지를 읽은 진우는 눈을 감았다. 분노는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호흡이 끊어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심장을 꿰뚫고 지나갔다. 그는 주먹을 쥐며 복잡한 심경을 눌러 담았다. 도망칠 순 없다. 끝까지 듣고 묻고
내 인생을 되찾아야 해. 기차가 터널을 통과하자 잠시 모든 풍경이 사라졌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진우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선명히 자각했다.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라 거짓 없는 인정, 아버지의 변명이 아니라 진실된 사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에게 내리는 용서. 서울역에 내린 그는 그대로 직장에 병가를 내고 다시 고향행 표를 끊었다. 사랑이든 증오든 이제는 끝까지 마주하고 결론을 냈을 때만이 비로소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플랫폼에 서서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하늘엔 묵직한 구름이 몰려와 있었다. 빗방울 하나가 손등에 떨어지자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번엔 내가 선택한다. 병원 복도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폐부까지 스며들었다. 진우는 접수대 앞에서 이름을 확인하고 보호자 배지를 받은 뒤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버튼 위에 빨간 숫자가 느리게 오르내리는 동안 그의 머릿속도 끊임없이 오르내렸다. 죄책감과 분노, 두려움과 책임이 차례로 부상했다 가라앉았다. 5층에 닿아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희뿌연 형광등 아래 비슷비슷한 얼굴 표정을 한 보호자들이 보였다. 그들 모두의 시간은 멈춰 있었고 진우 역시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516호 앞에서 심호흡을 하고 노크를 하자 삼촌이 의자에 웅크린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금 전 발작이 왔어. 다행히 산소 포화도는 안정됐지만 담당이가 너랑 꼭 얘기하고 싶대. 삼촌의 목소리엔 피로와 안도가 뒤섞여 있었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창백한 볼에 붙은 산소 튜브가 연약함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진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의사 호출을 알리는 버튼을 눌렀다. 곧 흰 가운을 입은 중년 여의사가 차트를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짧은 인사에 이어 조심스런 음성으로 말했다. 보호자분, 환자분은 공황장애와 함께 시민성 기억 결손이 의심됩니다. 특정 사건과 연결된 기억을 의도적으로 봉인하려는 뇌의 방어 기제가 오래 지속되면 불시의 트리거에 의해 강력한 발작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진우는 목구멍이 뻣뻣해지는 걸 느꼈다. 트리거가 저겠죠.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근 환자분이 반복적으로 언급한 단어가 아이와 죄였어요. 과거 이야기를 꺼내셨나요? 삼촌이 한숨을 내쉬었다. 강진우, 내 조카입니다. 사실을 알게 됐고 누나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의사는 짧게 입술을 굳히더니 차트를 뒤집어 한 장을 보여주었다. 거기엔 30년도 더 된 의료기록 사본이 끼워져 있었다. 1995년 4월 산후우울로 인한 급성 정신 이상 증세, 신생아 학대 위험성으로 관찰 대상이었어요. 보호자가 동의서에 사인하고 퇴원했는데 그 보호자가 강현태 씨였습니다. 진우는 서류 위에 묵직한 시선이 박히는 걸 느꼈다. 아버지가 알고 있었다. 의사는 고개를 돌렸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같은 해 5월 입양 숙려 기간 명목으로 아이를 보호시설에 일시 위탁한다는 서류가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보호자가 번복 신청서를 냈어요. 담당 공무원 기록에 남편이 연거 후 방문해 번복 의사 표시라고 되어 있더군요. 진우의 손끝이 떨렸다. 아버지가 번복했다. 돌이켜보면 아버지는 술에 취해 내가 우리 피도 아닌데라며 상처 주는 말을 던졌지만 정작 그 피를 부정할 수 없었던 건 아버지 자신 아니었을까. 순간 머릿속을 스친 장면이 있었다. 어린 시절 새벽녘 거실에서 들리던 낮은 울음. 그리고 아버지가 유리잔을 깨뜨리며 중얼대던 한마디. 결국 데려오자고 한 건 나였잖아. 그때는 술김에 넋두리로 치부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무게로 다가왔다. 진우는 삼촌과 의사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병실을 나와 빈 회의실로 들어갔다. 흐린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숨을 고른 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울림 끝에 술 기운이 섞인 쉰 목소리가 받았다. 왜? 짧은 단어 뒤에 움츠러든 책임감이 고여 있었다. 진우는 천천히 물었다. 저를 다시 데려오자고 했던 게 아버지라면서요. 왜 그걸 말하지 않았습니까? 수화기 넘어 침묵이 길었다. 무너져 내리는 담장이 부서지는 소리를 듣는 듯했다. 아버지는 낮고 거친 숨을 토해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었다. 내 엄마는 날 용서하지 못했고 난 내게 떳떳하지 못했고 그래서 다 묻어버리고 싶었다. 진우는 눈을 감았다. 묻어버리면 사라진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죽지 않고 자랐고 당신들 곁에 서 있었는데 아버지는 라이터를 탁자 위에 내려놓는 듯한 소리를 냈다. 내가 잘못했다. 그 말을 해도 넌 못 믿겠지. 그래도 그때 널 데려온 건 내 마지막 선택이었어. 널 버리면 내가 사람이 아니라고 느꼈다. 카랑카랑한 고백 뒤로 쉰 기침이 이어졌다. 진우는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한 채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건너편 빌딩 유리창에 반사된 회의실 전등이 심장을 뚫는 조명처럼 눈을 찔렀다. 아버지 어머니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젠 저를 끌어당기는 사슬에서 서로를 풀어야 해요. 그러려면 진실을 정면에서 마주합시다. 통화는 끊겼다. 그날 밤 아버지는 병원에 나타났다. 퀴퀴한 술 냄새 대신 낡은 가죽 자켓에 파스를 붙인 듯한 특유의 냄새만 묻어 있었다. 그는 문지방 앞에 서서 모자를 벗었다. 어머니는 눈을 떠 그를 바라봤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오래된 접착제처럼 굳어있던 순간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은 제가 증인이 될 겁니다. 둘 중 누구도 도망가지 못하게. 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다. 정수가 미안하다. 내가 나 때문에 무너졌다는 걸 알면서도 나도 벗어날 데가 없어서 결국 우린 아이까지 망가뜨렸어. 어머니는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죄의 절반은 내 몫이야. 당신만 탓하며 도망친 건 나였어. 말이 이어질수록 두 사람의 어깨에서 무언가 내려앉는 듯했다. 하지만 고백은 달콤한 화해를 품지 못했다. 오히려 적나라한 상처를 찢어 보여주었다. 진우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말했다. 이제부터는 과거를 치우는 일이 아니라 비어버린 시간을 채우는 일입니다. 그걸 하기 전에 저도 들을 말이 있어요. 왜 저를 입양이라 속이고 키웠는지 정확히. 어머니는 눈꺼풀이 떨렸다. 내가 우리의 죄를 모른 채 행복하길 바랐어.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보호라고 믿었어. 진우는 작게 비웃음을 삼켰다. 결국 거짓 보호였고 저는 평생 보호받지 못한 채 죄책감을 대신 짊어졌어요. 의사가 문을 두드려 들어왔다. 그녀는 새로 출력된 진단서를 내밀며 조용히 설명했다. 검사 결과 환자분은 PTSD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신생아실에서 결정된 일이 아직도 환자분 뇌 속에서 미해결 트라우마로 작동하고 있어요. 때늦었지만 치료를 시작하면 증상 완화는 가능합니다. 단, 가족의 일관된 지지와 솔직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의사는 설명을 마치고 나갔다. 삼촌이 가만히 입을 열었다. 이제 알아야 할 건 다 나온 것 같다. 앞으로 어쩔 건지는 너희 셋이 결정해. 삼촌의 말은 냉정했지만 그만큼 현실적이었다. 진우는 시계를 보았다. 자정에 가까운 시각, 병원 복도는 더욱 고요했다. 그는 부모를 번갈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지금부턴 숨기지도 미루지도 마세요. 모든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주세요. 어머니는 치료받고 아버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제 삶을 살 겁니다. 여러분의 죄값을 평생 갚으며 살지 않을 겁니다. 말끝에 떨림이 비쳤지만 그 떨림은 결심의 진동이었다. 어머니는 눈가를 훔치며 손을 내밀었다. 진우는 망설이다 그 손을 잡았다. 차갑고 습한 손끝이 조금씩 온기를 회복하듯 관계 또한 다시 녹아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화해는 겨우 첫 단추를 끼운 셈이었다. 아버지가 한 발 뒤로 물러나며 말했다. 내일 변호사를 만나겠다. 내 출생 기록, 당시 입양 번복 서류까지 전부 공개하고 정리하마.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사무치게 진지했다. 진우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서 책임감의 그림자를 보았다. 새벽 3시 무렵 병실 불이 꺼졌고 각자의 의자에서 천천히 눈을 붙였다. 커튼 사이로 희미한 도시 불빛이 스며들었다. 그 빛이 마치 지난날의 그림자를 조용히 덮는 듯 어머니의 이마 위에 가만히 내려앉았다. 진우는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봤다. 마음 어딘가에 자리했던 깊은 구멍이 아주 조금 메워지는 느낌.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이 고요한 가슴을 두드렸다. 모든 것을 꺼내면 과연 남는 것이 무엇일까?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래도 끝까지 가야 한다. 아침 여명이 병원 창을 물들일 즈음 진우는 눈을 감은 채 어머니의 심호흡에 귀를 기울였다. 빗물에 젖은 나무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창문 너머로 스며들었고 그 잔잔한 파문 속에서 그는 묘한 안정을 느꼈다. 밤새 이어진 부모의 고백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만 불가사의하게도 분노가 아닌 묵직한 슬픔이 가슴을 눌렀다.
이제야 시작이구나라는 깨달음과 함께 쌓인 감정이 얇은 얼음처럼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의사와 상담을 마친 뒤 진우는 퇴원 수속을 도왔고 이틀 뒤 부모를 집으로 모셔왔다. 거실 한복판에 놓인 오래된 소파, 암갈색 벽지, 그리고 선반 위에 먼지를 뒤집어 쓴 가족 사진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그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졌다. 진우는 사진을 내려 먼지를 털어내며 속으로 말했다. 거짓이라도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온 유일한 끈이었지. 사진 속 세 사람의 웃음은 가짜였지만 이제 그 가짜를 직면해야만 진짜로 넘어갈 수 있었다. 며칠간 진우는 회사를 쉬며 부모와 삼촌, 담당 의사와 함께 가계약 형태의 가족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첫 모임에서 치료사는 단도직입적으로 요구했다. 각자 상대에게 하지 못했던 말을 한 문장으로 적어오세요. 비난이 아니라 감정을 드러내는 문장이어야 합니다. 세 사람은 같은 방에 앉아서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진우는 펜을 쥐고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 종이에 이렇게 적었다. 저도 가족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글씨로 널 볼 때마다 너무 미안했어라 적었고 아버지는 내 앞에서 매일 작아졌다라고 적었다. 세 문장이 테이블 위에서 마주했을 때 무언의 울림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치료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지금부터 우리는 숨기지 않을 겁니다. 숨겨온 만큼 고통이 컸으니까요. 그날 밤 진우는 부모 방에 잠시 들어가 오래된 서랍을 정리했다. 종이 봉투 더미 속에서 누렇게 변색된 편지 한 통이 나왔다. 송부인은 외할머니, 수신이는 어머니, 편지는 출산 직후 병원에서 쓰인 것으로 정수가 어떤 선택도 괜찮다. 하지만 결국 아이는 내 곁으로 돌아올 운명이다라고 적혀 있었다. 편지 말미엔 너도 언젠가 엄마 마음을 이해하게 될 거야 라는 문장이 붉은 잉크로 강조돼 있었다. 진우는 그 문장을 읽으며 맥박이 빨라졌다. 외할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딸의 선택을 손가락질하지 않았다. 대신 시간이 딸을 변화시켜 아이를 품게 하리라 믿었던 것이다. 진우는 봉투를 접어 어머니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외할머니도 엄마를 믿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엄마도 스스로를 용서하세요. 어머니는 눈썹을 떨며 편지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진우의 내면 어디선가 오래전 목 놓아 울던 어린아이의 울음이 잦아드는 것만 같았다. 며칠 뒤 아버지는 진우와 단둘이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다. 그는 술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따랐고 잔 속에서 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내가 내 엄마를 끝까지 붙잡은 이유, 사실은 겁이 났기 때문이다. 가족이라는 것이 산산이 부서지고 나면 내 인생도 부서질 것 같았어. 진우는 조용히 귀 기울였다. 아버지는 덧붙였다. 내가 태어나자마자 널 포기하자고 한 건 나였다. 그리고 다시 데려오자고 한 것도 나였지. 매일 술로 죄책감을 재워도 아침엔 더 커진 괴물이 나를 쳐다봤다. 그는 잔을 들어 두 손으로 감싸며 중얼거렸다. 용서받고 싶지만 받을 자격이 있을까?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저도 아직 아버지를 용서할 준비가 안 됐어요. 다만 이제 제 삶을 대신 책임지길 바라진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 죄를 책임지고 앞으로 서로의 선택을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아버지의 눈이 붉어졌고 오랜 침묵 끝에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것은 사과라기보다 무너진 자존심 위에 세우는 새로운 약속처럼 느껴졌다. 가족 치료 네 번째 만남에서 치료사는 기억 서랍이라는 과제를 제시했다. 각자에게 가장 아프면서도 소중한 기억 한 조각을 서랍장 모형에 넣어오면 모두 함께 열어보는 것이다. 약속된 날, 진우는 작은 장난감 기차를 들고 갔다. 그것은 그가 4살 때 외삼촌 집에서 놀던 장난감이었는데 그 시절만큼은 눈치를 보지 않고 웃으며 놀 수 있었다. 그는 기차를 서랍 안에 넣으며 말했다. 이건 제가 해방감을 느꼈던 유일한 순간이에요. 다시는 갖지 못할 줄 알았는데 오늘은 돌려받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용 털모자를 꺼냈다. 내가 없을 때 병원에서 받아왔던 거야. 매일 이걸 보며 울었어.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는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어. 아버지는 낡은 지갑을 넣었다. 지갑 속엔 첫 월급명 세서 복사본이 있었다. 다시는 술값으로 이 돈을 탕진하지 않겠다. 세 사람은 낯설게 웃었다. 치료사는 서랍을 닫으며 말했다. 우리가 오늘 닫은 건 과거가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열어둔 건 관계죠. 그날 저녁, 진우는 부모와 밥상을 차렸다. 어머니가 정성껏 끓인 갈비탕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식탁에 앉아 국자를 주고받는 손길이 서툴렀지만 쇠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는 새로 짜인 오케스트라의 서주처럼 들렸다. 첫 숟갈 후 어머니가 말했다. 지금 이 순간을 잊지 않을게. 어쩌면 우리 가족은 오늘 처음으로 밥을 함께 먹고 있는지도 몰라. 진우는 잠시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국물의 따뜻한 증기가 시야를 흐리게 했지만 그 흐림 속에 오래 기다렸던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늦은 밤, 진우는 방에 들어와 불을 끈 채 천장을 바라봤다. 그동안 수없이 되뇌었던 왜라는 질문이 쉼 없이 스르르 사라지고 이제 어떻게라는 질문이 대신 자리를 차지했다. 용서와 책임은 간단한 수학이 아니라 끝없는 선택의 행렬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자신에게 속삭였다. 내 과거를 구속의 사슬이 아닌 내가 선택한 무늬로 직조하자. 기나긴 사슬이 직조된 아름다운 무늬로 변할 수 있다면 그 변화를 입증할 사람은 바로 자신뿐이었다. 아버지가 약속했던 서류를 챙겨온 날, 거실에는 긴장과 호기심이 뒤섞인 공기가 내려앉아 있었다. 진우는 테이블 한복판에 놓인 두툼한 서류철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이제 남은 건 기록 속 글자들이 말해줄 차례였다. 아버지는 맨 위쪽 출생신고, 정정번복 신청서를 펼쳐 보이며 입을 열었다. 서류 곳곳에 찍힌 도장은 세월의 끈적한 얼룩처럼 번져 있었고 그 아래에 적힌 부모 성명란에는 예상대로 두 사람의 이름이 선명했다. 하지만 가장자리 클립에 끼워진 작은 위임장을 본 순간 방 안이 정적에 잠겼다. 법정대리인 박수연이라는 낯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필체가 또렷한 사이는 마치 시간이 숨겨둔 지뢰처럼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가 위임장을 마주한 채 손등을 덮어 씌우듯 떨리는 손바닥으로 문서를 쓰다듬었다. 수연, 그 아이 이름이 왜 여기 있어? 오랜만에 꺼낸 이름이 목구멍을 긁고 지나가자 그녀의 음성은 갈라졌다. 진우는 숨소리를 죽이며 물었다. 수연이 누구예요? 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더니 상처 속을 더듬듯 입술을 달싹였다. 내 동생이자 내 고모야. 어린 나이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내겐 삶의 전부였어. 어머니의 말은 오랫동안 묻어둔 상자를 열어젖히는 열쇠였다. 그녀는 손끝을 모아 자세를 다잡고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수연이는 나보다 10살 아래였어. 태어나자마자 심장이 약했는데도 천사처럼 웃던 아이였지. 그런데 내가 태어나기 몇 달 전에 수연이가 갑자기 숨이 멎었어. 엄마 노릇하기도 전에 동생을 잃었다는 끔찍한 슬픔이 나를 집어삼켰지.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오히려 단단하게 울렸다. 너를 낳고도 수연이를 떠올릴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 내 아이를 사랑하는 게 동생을 배신하는 것 같았지. 그렇게 마음이 무너졌고 결국 널 두고 나와 버렸어. 진우는 뺨을 스치는 뜨거운 기운을 느끼며 고개를 떨궜다. 눈앞에서 어머니는 속죄의 고백을 이어가고 있었다. 병원에서 퇴원할 때 수연이 이름으로 위임장을 쓴 것도 현실을 도피하려는 발악이었어. 동생이 대신 내 곁을 지켜주길 바란다는 터무니없는 환상. 내가 잘못했어. 진우야. 아버지는 잠자코 듣고만 있었다. 하지만 손등에 솟은 핏줄이 그의 마음속 소용돌이를 말해주고 있었다. 진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침착하게 말을 잇기 위해 혀끝을 삼켰다. 그러니까 저를 떠난 것엔 동생을 잃은 충격이 컸다는 거군요. 어머니는 가늘게 떨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나는 이미 무너져 있었어. 제대로 엄마가 될 준비를 하지 못한 채 동생을 대신해 살아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내 울음이 겁났어. 그녀는 흐느끼며 이마를 두 손으로 감쌌다. 하지만 너를 다시 데려왔을 땐 마음을 고치고 싶었어. 그런데 죄책감이라는 괴물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입양이라는 거짓을 만들어냈지. 진우는 깊게 한숨을 내쉬며 부모를 번갈아 바라봤다. 아버지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정수기의 상처를 지켜보면서도 난 속수무책이었어. 아내도 아이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함에 술로 달아났지. 그 죄책감을 내게 전가한 건 내 비겁함이야. 말들이 쏟아질수록 오래 묵은 어둠이 방 안을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숨가쁜 적막이 대신 채웠다. 그러다 문득 삼촌이 낮게 말했다. 수연이 위임장은 결국 아이를 누나에게 돌려주고 싶었다는 부질없는 의식이었겠지.
하지만 이제 우리는 현실을 마주했으니 수연이 이름도 죄책감도 내려놔야 한다. 그의 진중한 목소리는 균형추가 되어 세 사람의 휘청이는 감정을 정리해 주었다. 그 순간 진우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풀어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수연이라는 이름은 비극적인 상실과 연결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끝내 붙들어 두었던 애정의 마지막 형상이기도 했다. 그는 어머니 손등 위에 조심스레 손을 올렸다. 손끝이 닿자 흘러나온 온기가 서로에게 전달됐다. 엄마가 수연 고모를 잃어버린 자리에서 날 버렸지만 결국 나를 다시 데려온 것도 엄마였어요. 그건 분명 후회의 표시였고 제가 그 후회를 증오하면서도 사랑으로 바꿀 기회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다. 이제 우리 과거를 증오의 증표로 남기는 대신 서로의 삶을 지탱할 기둥으로 삼아요. 그게 고모와 외할머니가 원시다 거라 생각해요. 어머니는 주르르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진우를 바라봤다. 그래, 나도 이젠 내 어머니로 살 자신을 가져볼게. 억지로라도 아니고 진짜로.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철을 정리하며 말했다. 그리고 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내 어머니와 난 치료를 이어가고 필요한 비용도 내가 책임질 거야. 그의 목소리엔 처음으로 뚜렷한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집 안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다. 진우는 거실 창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한동안 닫힌 채 곰팡내마저 품고 있던 공기가 빠져나가고 어두컴컴했던 크림색 벽지 위로 봄빛이 번졌다. 어머니는 창문 쪽으로 몸을 돌려 햇살을 맞았다. 미세하게 떨리던 그녀의 어깨가 천천히 이완되었고 그 모습은 곧 잔잔한 해방처럼 보였다. 진우는 속삭이듯 말했다. 빛이 들어오네요. 우리가 오랫동안 가려두었던 빛. 어머니는 작게 웃었다. 이제야 우리 집이 따뜻해지는 것 같구나. 아버지는 먼지 낀 사진들을 꺼내어 하나씩 닦기 시작했다. 그리고 세 사람 모두 처음으로 사진 속 얼굴을 정직하게 바라보았다. 웃음이 가짜였던 그 시절의 사진은 여전히 가짜이지만 오늘부터 새로 찍힐 사진이 진짜가 될 것임을 알기에 저마다 묘한 미소를 머금었다. 저녁 무렵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오랜만에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니는 수연 고모의 추억을 풀어놓으며 미처 나누지 못했던 웃음과 눈물을 함께 흘렸다. 진우는 찬찬히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가 과거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아버지는 중간중간 말없이 물을 따라주며 자리를 지켰다. 용서는 완결형이 아님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그날 밤 식탁을 채운 온기의 회로는 확실히 새로운 궤도를 그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진우는 부모에게서 떨어져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창문 밖으로 바람이 엄지손가락만 한 별빛을 흔들었고 그는 그 빛에 맞춰 천천히 호흡했다. 오래도록 자신을 옥죄던 죄책감과 분노의 활줄이 풀어지자 숨이 깊어지고 시야가 넓어졌다. 그는 속으로 작은 맹세를 했다. 나는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을 나답게 살겠다. 그 다짐은 마치 고모의 하늘빛 미소가 응답하듯 잔잔한 확신으로 가슴에 내려앉았다. 위임장 뒤에 접혀있던 낯선 서류는 친권 포기 각서였다. 발신인은 고모 박수연, 수신인은 강연태와 박정숙, 날짜는 진우가 태어난 바로 다음 날. 그 종이엔 가늘고 단호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이 아기를 지키기 위해 친권을 대신 행사하고자 하나 부모가 아이를 포기할 경우 나 역시 모든 법적 책임을 떠안겠다. 서명 아래 붉은 지장이 겹겹이 찍혀 있었고 맨 하단엔 만일 부모가 아이를 다시 데려가면 본 각서는 자동 폐기된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미 세상을 떠난 고모가 남긴 마지막 방패였고 그것이 누군가의 의도로 숨겨져 온 것이다. 아버지는 두 눈을 크게 뜨며 서류를 만지작거렸다. 이런 건 처음 봤어. 분명 병원에서 번복 서류만 챙겼었는데. 어머니는 한순간 숨이 꺾이듯 가슴을 움켜쥐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수연이는 끝까지 널 지키려 했던 거야. 그런데 난 그걸 몰랐어. 아니, 알고도 외면했을지도 몰라. 그녀의 목소리는 자책과 비탄이 엉켜 뱉어내는 핏물처럼 떨렸다. 삼촌은 서류를 들어 등불처럼 흔들었다. 각서가 존재했다는 건 고모가 법적 실권을 얻어 내 출생을 책임지려 했다는 뜻이지. 그런데 왜 병원 기록엔 이 문건이 사라졌을까? 다들 숨을 죽인 채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가 입술을 깨물며 두 주먹을 말아쥐었다. 혹시 누군가 일부러 뺐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이를 버리려 했던 우리가 다시 마음 바꾸는 게 겁났던 사람. 말끝이 흐렸지만 시선은 오롯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죄인이라 판단한 스스로에게 내려치는 선고였다. 진우는 손끝으로 서류에 짙은 잉크 냄새를 느끼며 말했다. 누가 뺐든 결국 제 가방 속으로 돌아왔네요. 고모는 죽어서도 절 놓지 않았어요. 진우는 그날 이후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과 구청 자료실, 법원 보관소까지 직접 뛰었다. 어디서도 친권 포기 각서의 원본은 찾을 수 없었고 대신 분실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담당 공무원들의 발령 이동 서류까지 뒤졌지만 빈손이었다. 돌아오는 기차 안. 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 만큼 단단해진 것을 보았다. 상처를 확인하고 책임자를 추궁하려는 분노가 아닌 잃어버린 삶의 조각을 되찾으려는 의지가 눈동자에 박혀 있었다. 며칠 뒤 삼촌에게서 연락이 왔다. 고모 수연이 마지막으로 남긴 수첩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먼지가 내려앉은 다락방 상자 속 두꺼운 코팅 표지에 손때가 묻은 작은 수첩이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엔 5문장이 연필로 적혀 있었다. 아기는 예쁘다. 하지만 누나는 어둡다. 내가 대신 안아줘야지. 내가 지키지 못하면 누가 아이를 안아줄까. 그래도 우리는 가족. 짧은 메모 속엔 17살 소녀가 어린 조카를 지켜내려는 의지와 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지럽게 얽혀 있었다. 다음 장에는 아이 분유 시간, 기저귀 체크표, 체온 기록 같은 꼼꼼한 메모가 빼곡했다. 수첩을 덮은 순간 진우의 가슴은 터질 듯이 부풀었다. 나는 결코 버려진 적이 없었다. 최소한 이 작은 손이 날 붙들고 있었구나. 눈물이 쏟아지기 직전 삼촌이 묵직한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당시 병원 CCTV 필름을 복원한 자료야. 오래돼 화질이 좋지 않지만 뭐가 찍혀 있을지 모른다. 진우는 손이 떨렸지만 곧 진정했다. 이제 끝까지 봐야 해요. 그날 밤 가족은 거실에 모여 낡은 플레이어 앞에 앉았다. 화면엔 흑백 노이즈가 잔뜩 낀 병원 복도가 보였다. 날짜와 시간이 분 단위로 흐르다 새벽녘 화살표를 가리키는 순간 수술복 차림의 간호사가 갓난아이를 품에 안은 고모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장면이 찍혔다. 잠시 후 어머니가 몸을 떨며 등장했다. 화면 속 어머니는 혼신을 다해 울고 있었고 고모가 그런 언니를 끌어안는 모습이 흐릿했지만 명확했다. 그런데 뒤편에서 서류를 들고 다가오는 남자가 있었다. 병원 행정 담당이라 추정되는 그 남자는 고모에게 서류를 내밀었고 고모는 흔들리며 도장을 찍었다. 도장을 찍은 직후 카메라는 갑자기 흔들리다 꺼졌다. 아버지가 숨을 삼키며 중얼거렸다. 저게 친권 포기 각서인가?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화면을 응시했다. 아니, 나는 기억이 없어. 저 남자는 누구지? 필름은 여기서 끊겼고 진우는 숨죽인 방 안에 무기력한 정적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한참 만에 삼촌이 입을 열었다. 어쩌면 그 남자의 손에 서류 원본이 사라졌을지도 몰라. 그리고 우리는 이유도 모른 채 오늘까지 온 거고. 진우는 화면이 꺼진 텔레비전 속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다. 얇은 전등빛 아래 강철처럼 단단한 눈동자가 빛났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과거를 확인하려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네요. 싸움은 끝났습니다. 그는 플레이어를 정지시키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손을 각각 잡았다. 사라진 서류가 우리 삶을 대신 규정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고모도 외할머니도 바랐던 건 우리가 서로를 붙잡는 일이었을 테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다. 그래, 나 이제 두려움 놓을게. 수연이가 우리를 위해 남긴 다리일 수도 있으니까. 아버지는 자신의 손등 위에 진우의 손이 겹쳐진 것을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래된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첫 가족 사진을 찍었다. 필름 카메라 셔터가 찰칵 울리는 순간 플래시가 낡은 벽지와 먼지 쌓인 거울을 밝히고 창문 밖 봄밤의 달빛까지 끌어당겨 거실을 채웠다. 사진 속 웃음은 서툴렀지만 진짜였다. 가짜였던 과거가 진짜 미래로 건너가는 다리가 놓인 순간이었다. 다음 날 진우는 퇴근길에 고모 위패가 있는 소규모 납골당을 찾았다. 작은 위패에는 박수연,
사랑을 남기고 잠들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진우는 향을 피우고 수첩 한 장을 찢어 편지를 적었다. 고모, 내 어릴 적을 지켜줘서 고마워요. 이제야 당신 마음 알아요. 당신이 놓지 않은 손, 이제 제가 놓지 않을게요. 그리고 수첩과 친권 포기 각서 사본을 작은 봉투에 담아 위패 옆에 조심스럽게 두었다. 향 연기가 천천히 피어오르며 허공에 투명한 끈을 그렸다. 진우는 기도문 대신 다짐을 속삭였다. 우리 세 사람, 다시 가족이 될게요. 내 삶을 당신 사랑으로 증명할게요. 그 길로 그는 부모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을 여니 설익은 찹쌀떡 냄새가 퍼져 있었다. 어머니가 떡반죽을 하며 말했다. 수연이가 찹쌀떡 좋아했지. 오늘만큼은 그 아이도 함께 먹는 날이야. 아버지는 부엌에서 그릇을 꺼내며 멋쩍게 웃었다. 이젠 술 말고 떡으로 밤새울 거다. 진우는 유리 조리대에 놓인 반죽 볼을 거들며 미소를 지었다. 굳은 살이 박인 내 손이 떡 반죽에 박히는 소리가 집 안에 퍼지고 그 소리는 마치 과거의 껍질을 벗겨내는 작은 혁명 같았다. 밤이 깊을수록 세 사람 얼굴에 묶여있던 굳은 표정이 점점 풀렸다. 아버지는 준비한 오합과를 차려 거실에 한 상 내고 어머니는 떡을 세 접시에 나눠 담았다. 진우는 핸드폰 셀카로 다시 사진을 찍었다. 이번엔 플래시 없이도 충분히 밝았다. 집 안을 채운 웃음과 반죽 향. 그리고 화해의 공기가 빛이 되어 렌즈에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사진 속 세 사람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그 서투름이 진짜였다. 윤이 흐른 가짜 웃음 대신 진짜 서투름으로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다. 자정 무렵, 진우는 방에 들어서 침대 끝에 걸터 앉았다. 창문 밖 별빛이 또렷했고 두근거림이 차분해졌다. 고모 위패 앞에서 남긴 다짐이 마음 한가운데 따뜻하게 박혀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나는 사랑받았고 이제 사랑을 돌려줄 차례다. 그는 이불을 덮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리고 내일 아침 진짜 가족 사진을 인화의 거실에 걸자.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쓰는 역사니까. 그렇게 긴긴 밤이 지나고 동이틀 무렵 고요한 집 안엔 조용한 숨소리만이 흐르고 있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각기 다른 방에서 꿈틀거리며 깊은 잠을 청했고 진우는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마당을 바라보다 스르르 눈을 감았다. 휴대폰에 남아있는 두 장의 사진, 한 장은 서툰 플래시 웃음, 한 장은 자연스러운 미소. 그 두 장이 가만히 빛났다. 과거와 현재가 손을 맞잡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부모와 진우가 새로 찍은 가족 사진은 거실 한가운데 걸렸다. 낡은 액자틀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삐걱거렸지만 세 사람은 일부러 새로운 액자를 사지 않았다. 깨진 틀에 갇힌 과거를 그대로 품어야만 진짜 이야기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진이 마르기도 전에 마지막 폭풍이 찾아왔다. 시골 할아버지 명의로 남아있던 밭 두마지기가 국가개발구역으로 편입되면서 거액의 보상금이 책정된다는 통보가 온 것이다. 할아버지는 법적 상속이 확정되기 전 세상을 떠났고 서류상 1순위는 장남인 아버지였지만 친권 포기 각서의 존재 때문에 시청 담당자는 상속권이 복잡하다고 말했다. 각서가 정당하면 진우 역시 직계증손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가족에게 또다시 갈등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어머니는 보상금을 받아 생활을 안정시키고 치료비를 충당하자는 현실적 선택을 원했고 아버지는 아직 죄책감에서 자유롭지 못해 돈 때문에 우리가 겨우 되찾은 관계가 다시 흔들릴까 두렵다고 말했다. 진우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땅은 고모와 외할머니 그리고 내 이름까지 모두 묶어둔 과거의 잔해예요. 만약 얻는다면 그 돈은 누구에게나 상처로 남을 거예요. 대신 그걸 사랑으로 바꿀 길을 찾으면 어때요? 어머니가 물끄러미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녀는 죄책감 위에 쌓인 두려움 대신 신뢰를 떠올렸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라도 더 건강하게 살아서 누군가를 돕는 게 고모도 바랄 일이겠지. 아버지는 긴 숨을 내쉬며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다. 그래. 보상금은 전부 내 이름으로 해라. 내가 결정하라. 진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결정을 내렸다. 보상금의 절반은 미혼모 보호소와 아동병원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엄마 치료비와 아버지 재활 프로그램에 쓰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이 있다면 고모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죠.
며칠 뒤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상속 조정 심의에서 진우는 친권 포기 각서를 제출했고, 위원회는 고모의 의사를 존중해 진우에게 보상금을 양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절차는 순조로웠다. 그리고 한 달 뒤 기부증서가 집으로 배달됐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봉투를 세 사람은 말없이 바라봤다. 처음으로 서로를 속이지 않은 선택이 물질로 증명된 순간이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진우 방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다. 흰 잠옷 차림의 그녀는 아들의 책상이 아닌 침대 발치에 조용히 앉았다. 오늘 오랜만에 수연 꿈을 꿨다. 그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내 손을 잡고 있더라. 내가 먼저 고개 들어 나를 보더니 엄마, 괜찮아라고 말했어. 그 한마디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포근했다. 진우는 미소로 답했다. 꿈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우린 괜찮아지고 있으니까. 이튿날 고모 이름을 딴 작은 장학재단 창립식이 치러졌다. 현판을 다는 순간 진우는 하늘을 향해 눈을 감았다. 흐릿한 봄바람이 그의 귓가를 스쳤고 고모의 웃음이 바람결에 실려오는 듯했다. 어머니는 진우 옆에 서서 포옹 대신 나지막히 말했다. 수고했다. 우리 아들. 아버지는 조금 떨어져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리를 찾아온 사람처럼 다가와 어깨를 감쌌다. 이제 진짜 끝났다. 그러나 진우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버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우리가 함께 만든 첫 번째 발걸음이니까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윗목에 걸어둔 가족 사진을 내려 다락방으로 옮겼다. 액자는 삐걱 소리를 내며 서랍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 안의 웃음은 더 이상 가짜가 아니었다. 빈 벽엔 흰 액자에 담긴 신작 사진이 걸렸다. 해질녘 옅은 금빛 속에서 세 사람이 편안히 웃고 있는 사진. 배경은 특별할 것 없는 시골 마당이지만 눈부신 행복을 담기엔 충분했다. 시간은 흘렀다. 어머니는 꾸준히 치료를 받아 발작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아버지는 재활 프로그램을 마친 뒤 동네 도서관의 작은 인문학 강좌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진우는 재단 운영을 겸하면서 회사 일도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세 사람은 뒷마당 감나무 아래 작은 테이블을 놓고 차를 마셨다. 붉게 익어가는 감사이로 초가을 햇빛이 내려앉을 때 어머니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진우야. 그는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아버지도 덧붙였다. 내가 우리를 다시 가족으로 묶어줬구나. 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묶인 게 아니에요. 다만 스스로 붙잡고 살기로 선택한 거죠. 저녁놀 끝에 별 하나가 떠오르고 세 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 별은 고모가 남긴 무언의 사랑 같았다. 진우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인사했다. 고모, 우리 가족은 이제 서로를 놓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해준 것처럼. 그렇게 하늘과 땅, 과거와 현재가 나란히 맞닿으면서 오래된 비극은 따뜻한 여운으로 녹아내렸다. 가족 사진 속 웃음은 거짓 없는 진실이 되었고 그 진실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약속이 되었다. 지금까지 사연부스였습니다. 오늘 과거의 상처가 숨겨둔 사랑으로 바뀌어가는 여정을 따라오며 우리 마음에도 작지만 뜨거운 빛이 스며들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때로 버려진 기억 위에 다시 희망을 짓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그리고 가족의 시간이 지금 이 이야기가 남긴 온기로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라며 다음 사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